2024년 겨울 늘푸른 재단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특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의료진의 발소리와 간헐적인 기계음뿐이었죠. 정미영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얀 간병복을 입고 병실로 향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녀 얼굴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간병인, 오늘 새로 들어온 환자 있어요. 수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최 회장이라고 하시는데 특실로 배정됐어요. 정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최 회장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 최 회장일까? 늘푸른 재단을 설립한 바로 그분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간병인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분이 늘푸른 재단 설립자시래. 한때 대기업도 운영하셨다던데. 그런데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와. 젊은 간병인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도 소란이라던데. 유산 문제로 자녀들이랑 법정 다툼 중이라고 해. 다른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장구 쳤죠. 정 간병인, 이번 달 월급 500은 받는다면서 특실이라 야간 수당도 따로 나온다던데? 누군가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다른 간병인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들이 정미영 씨만 찾는구나. 밤에 특별 서비스라도 해주나? 맞아. 왜 환자들이 유독 정 간병인만 좋아하는 거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동료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돈 많은 환자들한테는 뭔가 다르게 해주는 거겠지. 우리 같은 일반 병실 담당이랑은 다를 거야. 질투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미영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간병일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왔던 그녀에게 동료들의 질투나 추측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자는 그저 환자일 뿐이었죠. 정 간병인이 뭘 다르게 하겠어. 그냥 성격이 좋아서 환자들이 편안해하는 거겠지. 나이든 선배 간병인이 정미영을 감쌌지만 다른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미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한때는 강인했을 모습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저는 정미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간병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미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죠. 최 회장은 고개만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미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정미영은 침대 주변을 정리하며 환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협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 안에서 낡은 지갑이 보였고 지갑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살짝 엿보였습니다. 정미영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글씨체가 자신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정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지갑 쪽으로 향했고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살짝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영은 물수건을 준비해 그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편하게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어떤 판단도 담고 있지 않았죠. 그날 밤 정미영은 야간 근무를 하며 최 회장을 돌봤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자주 뒤척였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영은 소리 내지 않고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새벽 무렵 최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천만에요.
푹 주무세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전 어딘가에서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묘한 친숙함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그 종이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 같았는데 언제 어디서 쓴 것일까요? 기억의 편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정미영이 20대 중반 각 간병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죠.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련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경험도 없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서툴렀던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응급실에 한 중년 남자가 실려왔어요. 심근경색으로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호자도 가족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담당 간호사가 말하길 그 환자는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회사가 부도나면서 가족들도 다 떠났대. 참 안 됐어. 선배 간호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기억났죠. 정미영은 그때 정규 담당은 아니었지만 야간 근무 중에 자주 그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는 항상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죠. 환자분, 이거라도 드세요. 정미영이 미움을 떠서 건네도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계속됐어요. 정미영은 그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혼자 천장만 바라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죠. 어느 날 밤 정미영은 그에게 물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을 정미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정미영은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평소 환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남기곤 했던 그녀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건 기적입니다. 마이너스 간병인 정미영. 짧은 글이었지만 정미영은 그 말에 자신의 진심을 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침대 옆 협탁에 그 쪽지를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후 그 환자는 갑자기 퇴원했어요.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사의 판단이었죠. 정미영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병실을 나서기 전에 침대 옆 협탁을 한 번 더 살펴보았고 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읽어보더니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는 모습을 정미영은 멀리서 봤어요. 그때처럼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던 것도 기억났죠. 저 환자 웃는 거 처음 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미영도 그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그 일이 있은 후 정미영은 더욱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후에 그 환자를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정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사람의 얼굴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의 병실에 들어서니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그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잘 주무셨어요? 정미영이 인사하자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죠. 정미영은 그날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기억이 맴돌았어요. 과연 그때 그 환자가 지금의 최 회장일까? 그리고 그 쪽지를 정말 간직하고 있는 걸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미영은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아들 수혁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수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깜짝 놀라며 다가갔죠. 수혁아, 너 여기 왜 왔어? 정미영이 물었습니다. 늘푸른 재단 법무 자문건으로 왔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요. 수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미영은 몇 년 전부터 아들에게 자신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를 돌보는지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간병일의 특성상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정미영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혁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받기 시작한 늘푸른 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수혁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10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사법고시까지 합격했어요. 정미영이 동료 간병인들에게 자랑할 때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혁 역시 그 장학금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간병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수혁이 동료 변호사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엄마, 제가 오늘 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법무 검토건 때문에요. 수혁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최 회장님 관련 법적 문제들이 좀 복잡해서요. 상속 문제도 있고 재단 운영 방침도 검토해야 하고. 수혁은 말을 흐렸습니다. 정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 회장님이라니 혹시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분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회장님이 많이 편찮으시나 봐?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 가족들 간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심해서 참 안타까워요. 수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정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최 회장이 바로 늘푸른 재단의 설립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그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요. 수혁아, 그 회장님 어떤 분이셔? 정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젊은 시절에는 사업도 하셨고 나중에는 사회공헌에 힘쓰시면서 이 재단을 만드셨거든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사업에 열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수혁의 말을 들으며 정미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걸까요? 그분이 직접 장학생들을 선발하시나? 그렇다고 들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말이죠. 수혁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미영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최 회장이 수혁의 장학금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회장님을 직접 뵌 적 있으세요? 아니, 아직은. 정미영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최 회장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수혁은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회의실로 가봐야겠어요. 엄마도 일 끝나면 연락 주세요. 아들이 떠난 후 정미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흘러간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추운 겨울밤의 작은 쪽지가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미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최 회장과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그때 그 환자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작은 쪽지를 25년 동안 간직하고 계신 걸까요? 병실 문 앞에서 정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정미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정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미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정간병인, 아니 정미영 씨. 최 회장이 처음으로 정미영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잠시 앉으시겠소? 정미영은 놀라면서도 의자를 가져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최 회장은 지갑을 천천히 열었고 그 안에서 작고 누런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정미영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것 기억하시오? 최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건 기적입니다. 마이너스 간병인 정미영. 회장님, 정말 그때 그분이셨어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8년 겨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났었지요. 당신이 쓴 이 작은 쪽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소. 정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때 그 젊은 간병인과 절망에 빠진 환자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소.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죽고 싶었소? 정말로. 정미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긴 이 쪽지를 읽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지요. 최 회장은 쪽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에게는 당연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소. 정말로. 그때 병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정미영이 돌아보니 수혁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혁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미영은 당황했지만 최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오시오. 마침 좋은 때 오셨군요. 수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회장님을 어떻게 알다마다요. 이분이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요. 최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혁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은인이라고요? 최 회장은 정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정수혁 변호사시군요. 훌륭하게 키우셨소. 네. 수혁이를 어떻게 아시는지 정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10년 전부터 장학금을 지원해왔소. 한부모 가정의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지요.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수혁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럼 제가 받은 장학금이 회장님께서 직접? 그렇소. 당신 어머니가 제게 준 기적을 당신을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소. 최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미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25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정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소. 간병인 정미영.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몇 년 전 우연히 장학금 신청서에서 정수혁 학생의 모친 이름을 보고 확인해 본 거지요. 수혁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받은 도움이 이런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다니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혁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소. 당신 어머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최 회장이 정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님도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병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는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의 자녀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몰려온 것이었어요. 정미영은 복도에서 그들의 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유 원장이 유효할 리 없어요. 큰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기록상 회장님의 의식은 명료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미영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최 회장이 며칠 전부터 몸이 더욱 약해진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툼까지 벌어지다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간병인 들어가 봐도 될까요? 수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최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미영 씨, 제가 준비한 게 있소.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혁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소.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가장 조용히 남기고 싶었네. 수혁은 봉투를 받아들며 당황했어요. 회장님, 이건 제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이미 공증을 받아두었고요.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정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늘 푸른 재단의 지분 대부분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소. 그리고 수혁 변호사가 재단 운영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있소.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자녀들의 항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간병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수혁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내리시는 건 아닌가요? 성급하다고? 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25년 동안 생각해온 일인데 정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편안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이어야 하는 거요. 최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돈만 보고 있소.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봐주는 분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회장의 딸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 최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다. 하지만 아버지,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기시는 건 가족? 최 회장이 비웃었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아프다고 찾아온 적 있나? 돈 이야기 나올 때만 나타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냐? 정미영은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다툼이 벌어지다니요.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 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최 회장이 정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써준 그 쪽지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재단을 만들었고 수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수혁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장님,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신중하게? 최 회장이 웃었어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병실 밖에서는 변호사들과 자녀들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정미영 씨, 당신이 받아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 재단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울 수 있어.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25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책임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의 뜻이라면.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할 줄 몰라요. 수혁 변호사가 도와줄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운명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영은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하며 최 회장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낮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최 회장도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물 좀 드실래요? 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미영 씨, 최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가 싶소.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의자를 가져와 그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이런 복잡한 일에 끌어들여서 말이오. 원래는 조용히 감사 인사만 드리고 싶었는데 정미영은 최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때 쪽지를 쓴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서였어요. 그냥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워서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고마운 거요. 최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받기 위해 주는 사람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 정미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후자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믿는 거예요. 최 회장이 다시 눈을 떴어요. 제 자식들은 저를 ATM 기계 정도로 온 것 같소? 그래도 가족인데요. 정미영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최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최 회장의 호흡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정미영은 걱정스러워하며 간호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정미영이 격려했어요. 정미영 씨, 제게 25년 전 그날 밤을 다시 선물해 주셔서 고맙소. 최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어요. 아무도 곁에 없었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기적이라고 해주셨지 않소? 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곁에 있어주시니까 무섭지 않소?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그날 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쪽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재단도 만들 수 있었고 수혁이 같은 아이들도 도울 수 있었소. 최 회장은 힘들게 숨을 쉬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요.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니까 말이요. 정미영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회장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요. 그렇소. 서로가 서로를 살렸던 거군요. 최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새벽 무렵 최 회장의 숨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정미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혼자서는 재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소. 수혁이가 도와줄 테고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게 뭔가요?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오. 최 회장이 안심하듯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미영은 최 회장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 겨울밤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정미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고마웠소. 그렇게 조용한 새벽에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 회장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화려하지 않은 간소한 장례였지만 그동안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정미영과 수혁은 조문객 중 한편에 서서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 회장의 자녀들이 주된 상주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최 회장의 큰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찾아온 조문객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교사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25년 전 자신이 쓴 작은 쪽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수혁과 정미영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 회장이 남긴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수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만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 정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엄마를 믿고 맡기신 거니까 분명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재단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정미영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최 회장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정미영 이사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 주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 말입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수혁 변호사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을 정미영 돌봄재단으로 바꿔주세요.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돌봄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써준 그 쪽지의 내용을 재단의 모토로 삼아주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건 기적입니다. 이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정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혁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낸 거네요. 수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재단 로비에는 최 회장이 25년간 간직했던 그 쪽지가 액자에 담겨 걸렸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건 기적입니다. 정미영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것이 최 회장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식 이후 첫 이사회 회의가 열렸을 때 정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이사진들은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사장님,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재단의 오랜 직원이 격려했습니다. 정미영은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간병인에서 재단 이사장이 된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최 회장이 남긴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그 작은 쪽지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늘푸른 재단은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학업 지원에 더해 간병인 장학금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죠. 수혁은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말합니다.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정미영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쓴 그 작은 쪽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씨앗이 되었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미영은 혼자 병원을 찾았어요. 늘푸른 재단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곳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정미영은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최 회장을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동까지요. 정미영 이사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때 함께 근무했던 간병인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정미영이 답했어요.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사장님은 항상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미영은 최 회장이 머물렀던 특실 앞에 서서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약속드린 대로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정미영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새로 입원한 환자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였는데 가족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정미영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바쁘다고 해서 혼자 있어요. 정미영은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건 기적입니다. 마이너스 정미영. 정미영은 그 쪽지를 할머니의 침대 옆 협탁에 살짝 올려두었어요. 마치 25년 전 자신이 했던 것처럼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내일 또 들를게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병원을 나오면서 정미영은 생각했어요. 최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기적은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누군가의 곁에 잠시 있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정미영은 수혁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이었어요. 엄마, 이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수혁이 찬성했습니다. 혼자 계신 환자분들께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군요. 응,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잖아. 특히 아프면 더 그렇고, 정미영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미영은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최근 들어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최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며칠 후 그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영이 남긴 쪽지를 보고 용기를 얻어 가족들과 화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미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 전 추운 겨울밤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외로운 사람의 곁에 다가가 작은 쪽지를 남기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요.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건 기적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늘푸른 재단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져 갈 겁니다.